이제 다음으로요. 지난주 자산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요거 이제 매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4월 10일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이슈들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일단 주말 동안에 알리바바 매출의 4%에 대한 벌금이 부과됐던 것, 요 이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밤에 요즘 이제 물가가 중요하니까 사실 생산자 물가가 더 요즘 중요해 보이기도 한데 어떤 면에선요. 그리고 뭐 이제 CPI보단 PC가 중요한데 그래도 소비자 물가 지수도 뭐 중요한 것 중 하나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라. 그다음에 한국 금통위에서 뭔가 조금 뉘앙스 변화가 혹시나 있는지 살펴보시라. 그러고는 3월 미국 소매 판매가 상당히 서프라이즈한 숫자가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재난지원금을 줬기 때문에 이게 지난번에 600달러 줬을 때도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 1,400달러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지 않을까. 더 강한 강도로. 뭐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GDP 성장률이 약간은 우려스럽다.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하도 물가 하니까는 사실 유럽은 더더욱이나 좀 중요성 떨어지지만 거기다 소비자 물가지만은 한번 보셨으면 했고 지금 이제 미일 정상회담 지금 진행되고 끝났나요? 뭐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냐 이런 것 좀 보시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갔느냐. 일단 12일 월요일에 주말 동안 뉴스였던 알리바바 벌금 뉴스는 제가 따로 꼭지를 뗐고요. 그리고 또 사실 주말 동안에 극적으로 나왔던 게 SK그룹과 LG그룹이 배터리 소송 극적으로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알리바바는 상승을 했으나 그 외에선 좀 대체로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증시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배터리 합의의 영향으로 관련주들 강세 보였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게 그 전주 금요일에 국민연금에서 국내 비중 증가하는 결정 물음표이기는 했죠. 좀 약간 이해가 조금 잘 와닿지 않는 결정이었죠. 이런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연금이 월요일에도 순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서 사람들이 조금 실망스러워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그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기금이 회의 직전 파이팅, 대놓고 압박, 기습상정의 깜깜이 결정까지 지극히 정치적이었던 기금이. 국민연금이 지난 9일 원포인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서 국내 주식 투자 허용 한도를 조정한 배경을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의 압력이 있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면서 쭉쭉쭉쭉 내려가지고 보시면은요. 정부 측 고위 관계자가 회의 시작 직전 국민연금 고위 관계자에게 파이팅이라고 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 안건을 통과시키는 게 청와대의 희망사항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극히 정치적이었던 기금이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밝혔듯이, 이건 이제 저의 음모론입니다. 음모론에 따르면 절대 사실에 기반한 게 아니라 저의 뇌피셜로만 봤었을 때에는 아마도 이번에는 매도를 맞고 그 다음에 쭉 시간이 지나서는 대선 직전 즈음에 가서 국내 비중 증가라는 결정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원포인트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은정리님, 네,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서구 증시에 가면은요, 오후 6시에 유럽에서 이제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 여기도 소매 판매가 잘 나왔더라고요. 여기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경기는 정말 생각보다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물가 논쟁이 뜨겁잖아요. 여기에 백악관까지도 나섰습니다. 이제 백악관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그 바이든 인프라 법안 그거 하면서 백악관 홈페이지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보시면은 이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마크에다가 백악관 딱 해가지고서는 팬데믹,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지고서 막 쫙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향후에 몇 달간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적정 레벨에 머무를 것이다. 그러니까 과도한 인플레가 안 온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일단 일시적으로 나타날 것 같은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베이스 이펙트, 기저 효과가 있다. 너무 낮았다. 팬데믹으로. 두 번째는 지금 공급망이 여러 가지 이유로 뭐 한파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팬데믹에 따라 가지고서 지금 뭐 컨테이너선 문제나 뭐 여러 가지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사실. 공급망이 파괴되었고 좀 교란된 면도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소위 말해서 보복 소비, 눌렸던 소비, 그러니까는 참아왔던 소비, 그게 이제 분출할 수 있다. 펜트업 디맨드가 있다. 특히나 서비스 분야에서. 여기까지 생각을 하니까 일시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인플레이션이 조금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사실은 이제 요식행이고 뒤에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나 우리는 높은 인플레이션은 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인플레라는 것은 기대에 따르는 요인이 크다. 근데 만약에 시장의 참여자들이 연준의 2% 목표, 연준이 이제 장기 목표가 2%잖아요. 2% 인플레이션 목표에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수렴한다. 라고 그런 기대를 가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번처럼 일시적 요인으로 발생한 인플레로 인해 가지고서는요. 임금이나 아니면은 제품의 가격 인상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가 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자료 크게 두 가지 줬습니다. 첫 번째 자료에서는 채권 시장 가격을 반영을 했을 채권 시장의 가격에 반영된 걸로 봤었을 때 이게 이제 향후 5년이죠. 향후 5년간에 대해 가지고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아까 인플레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가격 반영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5년에서 또 5년 후, 그러니까는 향후 5에서 10년 이때 인플레에 대한 부분은 올해도 보면은 이제 연초 이후로 해가지고 자료를 보면은 뭐 0에서 5년까지는 쭉 올라가는데 5에서 10년까지는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기적으로는 기대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그렇게 놀라지 마시라. 시장도 실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더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전문가들 말고 여러 이제 다양한 군을 모아서 설문조사하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 숫자도 보니까는 과거에 과거 한 10몇 년간의 범위 안에 최근에 좀 올라왔지만 들어와 있더라.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엄청난 인플레가 올 거다라는 생각으로 뭐 이렇게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투자를 하지 마시라라는 이제 자료를 쓴 겁니다.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고 저도 기본적으로 이 시나리오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높은 인플레가 오려면은 다양한 정말 요인들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으로 봐선 아직까지 그런 것들은 뭐 잘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뭐 인플레 너무 말들 하지만은 이게 뭐 장기적으로 이쪽으로 큰 배팅을 하다가는 좀 큰 코 다칠 수가 있다. 심지어 지금 백악관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저희 같은 이런 쭈구리들이 뭐 이거를 굳이 넌 틀렸어 막 이러면서 나서야 될 거는 일단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또 나왔어요. 월요일 밤에 미중 관계에서 좀 당근책을 제시하나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중국을 우리는 환율 조작국에 지정하지 않을 것이다. 원래 이게 4월 중순에 발표 예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결과는 나왔어요. 이거 이미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근데 이제 환율 조작국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스터디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요. 최초에 이게 이제 미국이 좀 통상의 어려움을 겪었던 88년 레이건 때 이제 그 기준이 마련이 됐습니다. 기준은 이제 크게 봐서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 연간으로 난다. 그 다음에 그 나라가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2% 이상이 난다. 그 다음에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서는 막 이게 좀 일정액 이상을 넘어간다. 그 중에 3개 다 해당되면 넌 조작국이야. 내가 철퇴를 가하겠어. 2개가 되면 넌 관찰 대상국이야. 계속 지켜보겠어. 조심해. 이런 거거든요. 1개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지난번에 제일 최근에 됐던 거, 그게 이제 조작국에 지정된 게 스위스하고 베트남이었고요. 관찰 대상국에 된 거는 중국, 일본, 한국, 독일, 이태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인도 여기까지가 됐었어요. 근데 사실요 여러분 중국은 하나만 대상입니다. 근데 넣었어요 관찰 대상국에 특별히 특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중국 입장이면 되게 짜증 나겠죠. 그리고 이제 옐런이 얘기한 게 뭐냐면 기준도 되돌릴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 때
막 보복을 하려고 이 기준의 강화를 했었던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12개월 중에 6개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12개월 중에 6개월만 너가 순매수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넌 그 외환시장에 관여를 너무 심하게 한 거야. 이거라는 거죠. 근데 원래는 이게 8개월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더 널널했었죠. 근데 그 기준을 6개월로 트럼프가 강화했었고, 그 다음에 상대국 대미가 아니라 그냥 저기 경상흑자의 GDP 대비 이제 그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해서 지금 2%로 이게 내려온 거예요. 원래는 3%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감시 대상 범위도 확대했는데 원래는 12대 교역국에서 이제 대미 수출입 규모 4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21개를 감시 대상 범위로 지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베트남 같은 데도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화가 됐는데 이 부분을 옐런이 완화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기준 돌릴 수 있다고. 뭐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2020년에 경상수지 흑자가 약 한 3천억 달러로 GDP 대비 1.9%입니다. 2% 조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대미 경상수지 흑자는요. 월에 200억 달러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빼박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시장 개입은 중국은 뭐 그 지금 말하는 수준으로는 개입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 해당되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인데 이제 관찰국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죠. 네. 요거는 이제 중국의 GDP 대비해서 경상수지 비중 추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중국이 엄청나게 흑자가 나는 국가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요, 요 부분이 지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2%가 안 된 지 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중국이 정말 세계 공장으로서 수출을 많이 하던 나라에서 지금 사실은 수입 쪽으로 계속 진행 중인 거죠. 예. 어쨌든 이래서 이날에는 뭐 알리바바 등등등에서 시장이 혼탁했어요. 상해는. 나머지 시장은 별일이 없었다. 굉장히 그냥 잘 넘어갔다.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이 됩니다. 12시 반에 이제 중국 수출액이 나오는데 이게 조금 독특한 건 있었죠. 뭐냐면 중국의 수출 발표치가요. 코로나19 이후로 처음으로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증시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어요. 순간적으로. 뭐냐면 이제 발표치가 30.6% 나왔는데요. 예상치가 원래 38%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나쁜 거 아니냐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또 약간 요즘에는 하도 장이 좋으니까 희망적인 부분 저희 찾잖아요. 희망적인 건 뭐냐면 수입이 예상보다 높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뭐 중국이 다 자기 땅 파가지고서 만들어서 해외 수출한 건 아니잖아요. 많은 부분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중국이나 한국처럼 일본처럼요.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은 수입이 늘어나는 게 수출이 향후에 증가할 거에 대한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수입이 예상치보다 훨씬 많이 늘었네. 나중에 경기 개선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또 수출이 지금 좀 일시부진한 거는 컨테이너 수급 이런 문제도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이것도. 그다음에 한국 증시 경우에는 이제 그 SKT가 이제 뭐 중간 지주로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그 전에 지금 뉴스가 또 나왔었죠. 그러면서 주말 동안 나왔었죠. 그러면서 막 지배구조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좀 들썩들썩합니다. 뭐 이게 추가적으로 삼성 경우에는 뭐 이런 뉴스가 나왔었더라고. 1조 이상을 미술품으로 세금 납부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나왔었고 그러니까는 야 이거 4월 때까지 삼성그룹이 어떻게 세금 납부할 건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되고 그러면 그 내역을 보면 우리가 그 내역을 보게 되면 삼성이 이런 식으로 지배구조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거가 이제 유추가 될 거거든요. 4월 안에 뭔가 나올 텐데 라는 생각이 가뜩이나 있었는데 이제 뭐 미술품 이런 얘기도 구체적으로 흘러나오니 좀 강세를 보였고요. 현대차그룹은 현대엔지니어링 상장 뉴스가 나왔죠. 제가 86번가에서 말씀드렸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이 상장을 한다. 이거는 현대차그룹이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거다. 가장 큰 이제 뭐랄까요 증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나오면서 현대차그룹에서도 지배구조 관련된 주식들이 좀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 9시 반에 미국 CPI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약간 높게 나왔어요. 예상치 2.5인데 2.6%. 근원 소비자도 1.5인데 1.6%. 근데 시장은 이거 무시하고 상승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볼 땐 그랬던 것 같아요.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치는 저렇지만. 약간
막 위로 진짜 앞으로 막 2.78 아니면 3%도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사실 사람이 우려를 엄청 하고 있다가 아우, 이 정도면 다행이지 뭐. 뭐 이런 숫자를 봤던 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오히려 가자 막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어쨌든지 간에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금리가 이렇게까지 상승을 하게 된 건 지난 2월 말에 있었던 7년물 입찰이 굉장히 나쁘게 나오면서 그때부터 미국 장기 금리가 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찰은 항상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나 사람들이 아까 백악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장기적으로 기대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지고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국채 중에서 가장 장기채는 30년물입니다, 여러분. 그럼 30년물에 대해서 지금 입찰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저때 새벽 2시에 나온 거거든요. 저게 어떠냐라고 했을 때 응찰이 좋았습니다. 금리도 직전 금리보다 낮았고 그 다음에 응찰률도 그 전에 비해 갖고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보세요. 금리 떨어졌죠. 다우는 내려왔는데 나스닥은 올랐죠. 성장주가 달립니다. 네, 요게 조합이 되니까. 그러고 이제 수요일 한국 증시가 밝았어요. 뭐 이것저것 뭐 딴 건 모르겠고 이제 SK텔레콤이 장 종료 직후에 분할 수시 공시 요거를 했죠. 그러고 이제 하나 나온 거는 뭐냐면 오후 5시에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월간 보고서가 나옵니다. 요것도 약간은 의미가 있던 게 그 전에 제가 요 보고서를 그 전달 거 한번 가지고 왔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요게 조금 수요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보면서 이때 유가가 한번 쫙 빠졌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요번에는 여기가 전망치 상향을 합니다. 소폭. 근데 이게 그 전날에 오펙의 월간 보고서에서도 소폭 상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경기가 정말로 빨리 좋아지고 있나 보다라는 기대를 만들게 되고 유가가 이제 좀 위쪽으로 잘 가게 되죠. 예. 그러고는 이제 9시 반에 미국에서 나온 수입 물가 지수인데요. 역시나 또 약간 물가가 오를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예상치보다 잘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까지 증시가 나쁘게 반응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그래 경기 진짜 좋아지는 거 알겠다. 근데 막 되게 심한 숫자가 나오진 않는구나. 뭐 그런 정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는 이제 원유랑 가솔린 재고 좀 예상보다 적게 나와서 석유 시장이 좋았었고 실적 시즌 시작됐는데 실적들이 특히 이제 금융주들이 다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은 뭐 코스피랑 상해조합은 전날 미국이 괜찮았으니까 좀 올랐고 그 다음에는 뭐 다른 증시는 나스닥은 올랐던 거 다 빠졌네요. 뭐 금리는 안정이 돼 있습니다. 이만큼 서프라이즈한 숫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이 됐는데 목요일에는 이제 카카오가 분할 재상장돼서 뭐 요나 이게 거의 뭐 수급의 블랙홀이었죠.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그러고 나서 대주주 블록딜 매도가 5천억이 나왔다는 거. 이건 좀 기존 주주분들한테는 좀 안 좋았던 뉴스이고 그다음에 드디어 이제 거의 뭐 또 그 IPO 끝판왕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 카카오뱅크가 상장 계획서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제가 반드시 뭐 분석해서 드릴 테니까는요. 네, 걱정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소매 판매 혹시나 서프라이즈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요거 적어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발표치는 어떠냐면 일부에서는 10.5%인가 그게 이제 최상단이었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예상치보다 훨씬 높은 9.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비 관련된 애들이 좀 주식들이 좋았었고요. 굉장히 서프라이즈 나왔죠. 그렇죠? 근데 이만큼 서프라이즈 나오면 금리 떼야 될 것 같잖아요. 이날 폭락합니다. 금리가. 네. 참 놀랍습니다. 여기에 또 긍정적인 지표가 하나 더 나옵니다, 여러분. 뭐냐면 고용도 좋대요. 경기도 좋고 인플레도 오고 고용도 좋대요. 뭐냐면 신규 실업 수당입니다. 수장이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긍정적인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합니다. 예상치는 실업이 또 70만 늘었겠네 했는데 아니죠. 발표 나온 거 보니까 57만 6천밖에 안 는 거예요. 야, 앞에 5자리를 보다니 진짜 낮아졌다. 팬데믹 이후 처음 하냐? 막 이러면서 이게 이제 증시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놀랍죠. 금리가 무려 11bp 가까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수수께끼라고 사람들이 얘기도 했는데 이제 그 논리는 뭐였냐면 일본계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니냐. 일본계 그 장기 롱 자금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숫자들이 이제 각종 블룸버그나 이런 데 나와요. 나왔는데 이제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저희 채널에서 계속 말씀을 드려온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연초였나요? 그때 막 인플레가 뭐 과도하게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냥 일시적으로는 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만약에 혼자 금리가 바바바박 올라가면 지금 네거티브 일드에 머물러 있는 채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은 그런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래도 플러스로 얼마를 주고 있는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미국채를 살려는 수요가 있지 않겠냐. 이거는 현실 매입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서 캐피탈 게인을 먹겠다가 아니라 만기 보유를 해가지고서 그냥 그 채권의 쿠폰 금리를 먹겠다. 그런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일정 부분 이상 미국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특히나 지금 일본 쪽이나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금리가 뭐 네거티브한 그 영역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그 환해지 비용을 내고서라도 지금 미국 채를 사게 되면은 일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아주 장기적인 그러니까 롱 온리 그러니까 뭐 이거 가지고서 뭐 선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그냥 장기 롱 그런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자금들이 현실 매입을 좀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건 좀 이어질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실수 차이님, 네, 라이브 방송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 매주 토요일에 9시에 시작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 되니까 이제 중국 1분기 GDP 나오는데 역시나 좀 예상치를 하회를 합니다. 발표치가. 그래서 이때도 또 증시가 한번 살짝 고꾸라져요. 수출 데이터도 그렇고 좀 GDP도 그렇고 중국 쪽이 조금 경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코로나 잘 막았다 그러면서 좋다가 그게 조금 이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요거는 크게 꼭지를 한번 떼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긴축적인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자금 시장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팬데믹은 좀 잘 막았다 이거죠, 중국이. 그런 상황에서 무리해가지고 돈 풀거나 경기를 더 히트 뭐 이런 거를 넣으려고 하지 말자. 적당히 여기서 관리를 좀 잘 하자라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 자체가 사실은 2009년도 그때 이제 그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이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돈을 갑자기 필요 이상으로 풀었다가 그거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너무 많이 고생했던 경험이 있어요,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정말 영리하고 스마트하게 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여튼 그러다 보니 중국 지표가 살짝 다 하회를 합니다, 전반적으로요. 그리고 이제 저녁 6시에 나왔던 게 유럽의 소비자 물가인데, 웬일로 서프라이즈가 안 나고 그냥 발표치가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재무부가 환율 조작국 지정 발표를 했는데, 일단 명단에서 조작국 요번에 이제 아무도 없어요. 스위스, 베트남도 제외가 됐고 다 이제 그 관찰 대상국으로 갔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관찰 대상국 명단은 다 유지가 됐고 추가로 아일랜드랑 멕시코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평범하게 나왔다. 그리고 역시나 중국은 하나밖에 안 어겼는데 명단에 들어왔다. 네, 억울할 수 있겠지만 어쩌겠습니까? 싸우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때 보시면은 뭐 아시아 증시 조금 올랐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도 조금 올랐습니다. 금리도 조금 올랐고요. 근데 어느새 금리가 1.5%대 내려온 거 보이실 겁니다. 네, 살짝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뭐 이 정도가 일단은 지난주인데 여기에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릴 게 지금 실적 시즌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S&P 500 기업의 9%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그 중에서 81%가 주당 순이익이라고 쉽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예상치를 상회를 81%의 기업이 했답니다. 지금 발표한 9% 기업 중에요. 이 숫자가요. 과거 5년 평균은 74%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놀라운 점은요. 상회하는 폭이 무려 30%에 이른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74%의 기업들이 상회를 해봤자 그 상회 폭이 평균 6.9%였는데 이번 분기에는 81%가 상회를 하는데 그 상회 폭이 30.3%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예상치가 너무 낮은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이익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단순히 비용을 줄였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84%의 기업들은요. 매출액 예상치도 상회를 했대요. 과거 5년 평균치는 이게 6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상해 폭도요. 과거 5년 평균은 1%에 불과한데 지금은 3.3%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 이게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왜 계속
신고가를 경신을 할까? 실적이 너무 잘 나오니까요. 심플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은 30.3% 잘 나오고 있는데 2분기는 어떠냐? 지금 2분기 그 순이익 성장률 예상치가요. 무려 54.6%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요 정도 이거 나오는 때 정도가 되면은 그 즈음부터는 조금은 시장이 지금의 열기 유지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2분기가 그래서요. 가장 그 성장률, 예, 이익의 성장률 부분에서 모멘텀이 강한 분기입니다. 그 뒤부터는 이 정도의 성장이 계속 나오지 않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슨 50% 이상씩 이익 성장이 어떻게 계속 나오겠어요. 이게 당연히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저희는 이제 성장은 하고 있더라도 그 성장 모멘텀이 꺾이면 가격은 반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 시즌 전후가 조금은 이때부터는 조금은 비중 조절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시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거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팩트셋에서 볼 때는 12개월 이제 포워드 P 레이쇼 그거를 봤었을 때 지금 22.5배이다. 과거 평균 비해서 지금 좀 높다. 좀 비싼 건 사실이다. 증시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제가 마지막 거를 왜 가지고 왔느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2020년에요. 86번가 10월 11일에 올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이때도 이제 하락할 것 같더니 증시가 계속 상승을 하니까 이거는 어떤 걸 하시는 거죠, 지금? 네. 네.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물론 뭐 어떤 저 정보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저희는 좀 약간 차분하게 그냥 주식 보고 있는 라이브 방송이어서 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요때 이제 주식시장 언제쯤 하락할까요? 라고 하면서 이제 영상을 만들었었죠. 그때 이때 10월이잖아요. 요때 어땠냐면 코로나 이전에 최고점을 이때가 이제 넘어섰던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해도 너무하네. 코로나 지금 해결 하나도 안 됐는데 이거를 좀 넘어서 이때만 해도 여러분 백신 안 나왔을 때입니다. 기억해 보시면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고점을 코로나 이전의 최고점을 뛰어넘어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하다 했었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때 당시에 고민 투자자들, 베어마켓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진짜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이게 말이 돼? 우리도 좀 먹고 살자. 언제 하락하냐? 기억하세요. 요때 3,477이었고요. 이때 당시에 우리가 12개월 포워드 PER이 21.9배라서 비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S&P 500이 4,185거든요. 이때 10월에 비해서 증시가 20% 상승했어요. 근데 PER이요. 21.9배에서 22.5배로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PER이 20%가 높아지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라고 하면 이익 성장치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PER이라는 거는 가격하고 그 다음에 이익의 함수이니까요. 가격이 20% 올라왔는데 그거를 이제 나눈 이익으로 한 숫자가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이익도 그만큼 엄청나게 증가를 했다는 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익 성장세가요 예상치를 굉장히 뛰어넘고 있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요 이익의 예상치가 지금 너무 낮았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그때 저희 뭐 86번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이 즈음에 제가 그때 3프로 TV 나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3프로 TV에 나가서도 했던 얘기가 PER이 그냥 봐서는 높지만은 그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의 이익 예상치가 너무 낮다. 그래서 그 서프라이즈 정도를 감안하면 지금 증시는 뭐 과거 수준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증시 계속 갈 수 있다. 너무 곰으로 살지 마시라라는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계속되어 온 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를 한번 총평을 해보면 그 전주에 이어서 역시나 주식시장 흐름은 전형적인 강세장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하루에 5%씩 오르는 장이 진짜 강세장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루에 0.2%, 0.3%를 매일 오르는 장이 되게 강한 장입니다. 한국한 보시겠어요?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한국 증시 0.1%,
화요일에 1.1%, 수요일에 0.4%, 목요일에 0.4%, 금요일에 0.1%, 하루도 빠진 날이 없습니다. 다 올랐습니다. 네. 이게 전형적인 강세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표가 잘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내려가는 그런 수수께끼가 좀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의 경우에는 일단은 금리에 대해 가지고서 사실은 지난달 말에 좀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되는 이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갈까? 솔직히 겁이 나가지고서 패닉 셀링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혹은 일부는 숏을, 이거 굉장히 올라갈 거야 해서 이렇게 아주 투기적인 포지션을 잡았던 때도 있었고, 그런 투자자도 좀 있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사라져 가는 거죠, 지금 요인들이.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나 유럽에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이 절대 금리 수준에서 매력이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요런 또 매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나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 거기에 반응을 해가지고서 금리가 또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미국이 제가 봤었을 때는 6월 정도가 가장 인플레이션의 모멘텀이 강하다. 강도가 제일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시기이다. 그거를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주는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별거 없습니다. 일단 주말 동안에 미일 정상회담이 있는 거. 그 다음에는 22일 목요일 날에 유럽의 ECB 통화정책회의 나오는 거고요. 벌써 또 한 달 지났네요. 그 다음에 사실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다다음 주에 있을 FOMC 미국, 이게 이제 본 게임이겠죠.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하면서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난주 자산시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